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가족 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가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입니다. 저번 주 조사보다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가 시작된 이유로 따지자면 6에서 8%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이것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촛불 전국 때 박근혜 지지율이 한 달이 안 돼서 25% 이상 빠진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선방이죠. 리얼미터 결과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추석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국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좀 안 되는 시점이죠. 근데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어야 할 자한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민주당도 겨우 3.7%밖에 안 빠졌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 결과를 두고 김칫국을 좀 마시고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먼저 문화일보 주필인 뽀시기 아저씨가 최근 박근혜의 마지막 애국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한번 보시죠. 요약하자면 지금 탄핵의 부당성을 따지다간 보수 통합이 안 되어 자한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국회마저 민주당이 먹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탄핵의 잘잘못은 일단 덮어두고 박근혜부터 탄핵은 모두 내 탓이야 라고 말해야 나라도 살고 보수도 살고 박근혜도 사는 것 아니겠냐 입니다. 바꿔 말하면 탄핵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뭉치자는 겁니다. 자, 보수 논객인 윤주진 씨입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칼럼을 썼는데요. 역시 묻지마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탄핵의 잘잘못을 논하는 게 보수가 뭉치는데 방해된다는 말을 하시네요. 보수 성향 분들이 대부분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즉 선거공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선거공학의 측면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충 이렇습니다. 좌파가 30% 그리고 우파가 30% 그리고 나머지인 중도가 40%인데 여기서 좌파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한당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고 우파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 찍지 않을 사람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우파를 30%로 책정한 이유는 아래에서 보시는 최근에 치러졌던 대선 개표 결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참고한 겁니다. 자, 선거공학에서는 중도표를 누가 끌어오느냐가 승부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중도표를 끌어오려면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아야겠죠. 이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념과 가치 관심 없습니다. 이분들이 중시하는 거는 내 월급 통장, 자녀 교육, 재테크, 취미 활동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적 지향점도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에 연루가 됐건 자세한 사실관계에 무관심합니다. 사실관계에 무관심한 게 중요해요. 그냥 뉴스 기사 제목만 보고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을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정치인의 이미지 같은 감성적 요소는 먹혀요.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정국 이후에는 이런 이미지가 깨져가지고 지지층 이탈이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얼굴이 잘생겼다고 봐야죠. 그리고 적폐청산과 같은 어떤 정의의 사도의 이미지 그런 것도 있어요. 좌파 정치인들이 이미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연출 퍼포먼스, 쇼를 되게 잘해요. 여기서 조국 씨가 딸 생일이 하루 지났는데 케이크를 들고 가는 이 뒷모습, 이 뒷모습을 한번 보시죠. 또 이걸 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어요. 여기 조국님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뭔가 처량하면서도 딸에 대한 사랑을 어필한 모습인데요.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물론 이거를 연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중도 성향의 상당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출인 인지 아닌지 그 사실관계는 그분들 관심사가 아닙니다. 감성적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도 성향의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는 이런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요. 조국은 이런 이미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걸 잘 활용하는 기술이 남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중도 성향들에게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누군가가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음에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의혹의 대상이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거나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는가. 두 번째, 의혹의 대상이 같은 편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가. 1번은 잘못이 있으니까 사과를 했겠지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2번은 오죽 나쁜 짓을 했으면 저렇게 같은 편까지 질타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국정농단 사태랑 조국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이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그러하건 말건 중도 성향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꼭두각시였고 최서원이 조종하는 로봇이었다는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조국은 비리 백화점이란 말도 조국의 혐의를 설명하기엔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왜 중도 성향들은 여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자기 혐의에 대한 인정을 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같은 편인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조국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 성향들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했죠?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는가? 안 하죠. 그리고 같은 편이 비난을 하는가? 안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조국의 좋은 이미지가 아직까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사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전국 때 담화를 통해서 사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는 거지 라는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심어줬습니다. 실제 담화문을 보면은 박 대통령이 당시 언론 보도에서 지적하는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서원 씨에게 연설문을 보여줬고 표현 정도 몇 군데 수정하도록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성향들은 이러한 세세한 사실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했다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2번인데요. JTBC 보도가 나가자 소위 우파 인사들은 일제히 서둘러 박 대통령에게 맹렬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정치인들까지 타도 박근혜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보수 인사인 복거일 씨의 말을 들어봅시다. 2016년 11월 3일자니까 촛불 전국이 막 시작됐을 때네요. 박근혜가 하야를 해야 한답니다. 하야하면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박 대통령은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 권위가 회복된다고 하죠. 이분은 아예 박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탄핵소추가 가결된 뒤에 조갑재 씨가 박 대통령한테 내린 평가입니다. 배신자가 나온 것도 박근혜 탓이라고 말합니다. 전원책 씨, 이 양반은 온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독설을 날렸습니다. 당시 실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국정농단 프레임을 권력의 사유화란 그럴듯한 표현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김진 씨, 이 양반은 박 대통령이 한국의 품위를 떨어뜨린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경련 산하기관인 자유기업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던 공병호 씨의 블로그입니다. 이 아저씨는 박근혜는 대통령뿐 아니라 한 성인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독한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서 통일 대박이라는 아이디어가 최서원 씨로부터 나왔다는 SBS의 단독 보도 기사를 인용하는데요. 독설의 이유가 좀 아리송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상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가 있었나? 박근혜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대박이란 표현을 대통령이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박 아이디어는 최서원 씨의 아이디어가 아님이 통일부에 의해 밝혀졌죠.
박 대통령에 대한 악담을 논하자면 지만원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의혹 수준의 보도를 그대로 믿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이라는 우파 잡지를 하고 계시는 한정석 씨도 보수 논객으로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병신도 그런 병신이 어딨냐라고 하네요. 계엄을 때렸어야 하고 내전이라도 치렀어야 한답니다. 자, 우원재 씨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역시 JTBC의 태블릿 보도를 기정사실화하여 박 대통령에게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배신계에서 왕중왕인 이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격파작전을 지휘하던 박지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탄핵소추 가결에 20표 정도가 모자라니까 안전하게 40표 정도 모아올 수 있냐라고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형님 40표 모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탄핵소추 찬성이 62표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격파작전에 이렇게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 인사들의 이런 행태를 관찰하면서 윤치호 선생이 말한 멍석말이 근성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인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말이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 멍석말이 행태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에게 배신자 정당이란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우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처절한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뚜렷한 호재에도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멍석말이 근성과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만일 보수 우파가 민주당과 대깨문들이 조국 일병을 구하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수호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